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민주 시작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봉기 소장님은 열심히 달려오실 거라 믿고요.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지속적인 검찰의 쪼개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이상의 차이로 많은 승리를 안겨주고 국민의힘의 패배가 돌아가자 검찰의 정치 공작질이 다시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저희의 히든 티켓인데 미리 공개를 지금 얼굴을 해버렸네. 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직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전 국무총리 정무비서관님을 모시고 현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표적 수사 그리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목터뷰 시작할게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잠깐 제가 저만 나오는 줄 알고 지금 들었는데 화면상 지금 제가 히든카드로 했는데 나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 해주셨는데 저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신 분 오늘 처음 보거든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소문난 일꾼 부천을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호칭되고 있는 서준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를 소문단 일꾼이라고 하셨고, 이제 부천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제 새 강자의 느낌이 드는데요. 어떠한 본인의 일꾼, 그럼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라는 PR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한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어요. 네, 지역 시민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경기도 의원으로 2018년까지 2선 의원으로 우리 도민과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총선에 제가 우리 당의 경선에 출마를 했었죠. 그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때 서른 의원님, 저 서은성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3자 경선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서른 의원님하고 경선해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10% 이내에 아까운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서진웅 의원님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운동 하셨다고 했어요. 네네. 굉장히 반가워요. 저도 이제 네네. 올해가 이제 인권활동 한 지 딱 20년 차인데, 어떠한 시민운동을 했고, 경기도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경기도 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총선에서 경선에서 진 다음에 우리 구봉기 소장님 모셨네요. 그랬는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를 모시고 정무협력 비서관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우리 후보님 대통령 후보님 종합상황실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본부 미래경제단장을 맡아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지방과 중앙과 당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쌓았고 많은 분들이 그 역량을 인정해줘서 저는 감사할 뿐이고요. 제가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이제 처음에 정치를 하기 전에는 시민운동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네, 바다 이야기. 네, 오락실처럼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돈 막 먹고 돈 먹기. 네.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네. 돈 먹기. 돈 먹기. 그런데 그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돈을 잃는 구조였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풍조가 만연한 그때에 2003년, 4년, 5년 이쯤 됐을 겁니다. 네. 그때 한국 마사회가 TV 실내 경마장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부천에. 네. 그래서 이 TV 실내 경마장이 뭡니까?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뭐랄까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정말로 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혀 있는 공간에서 막권을 팔아서 사행심을 조작하는 이러한 TV 실내 경마장이 부천 상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막아내는 대책 현장을 맡아서 막아냈습니다. 아, 제가 실내 경마장 알아요. 네. 가보셨어요? 이게 영등포 시장 쪽에 있어요. 아, 거기 있었죠. 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처음 보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네. 좋은 일 하시네요. 그게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돈을 잃다 보면. 예,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 모습 자체가. 네. 예, 그 바깥에서 이렇게 제가 처음 기억하는 그 영등포 시장 앞에 있던 그곳의 모습은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있는 어른들 모습이 그렇죠. 생각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상동에 부천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막아냈고요. 또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 아시죠? 제 초보 운전이라서 그건 잘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뭔가 하나하나 이제. 그 5살 아기를 알려주신다는 마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네, 이제 네. 구봉기 소장님과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각의 이유도 그 경로 이탈을 한번 했더니. 예, 구봉기 소장님, 네. 저기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수도권을 뺑 돌아서 이제 뭐랄까요 수도권의 도로 교통망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천 구간이 상당히 많이 막혀요. 그런데 그 당에 초창기에 부천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너무 지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 하부 공간에 도로를 추가로 내겠다. 그러면 부천은 완전히 교통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외곽순환도로 상부 구간에 방음벽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소음 분진 매연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기관지염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곽순환도 하부 공간에 도로를 내지 말고 그것은 도시를 분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하로 대심도로 도로를 내라. 그리고 지상은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 분진 매연을 막아달라. 이것을 좀 줄여달라. 이러한 운동을 했고, 그래서 외곽순환도 하부공간 대책 현장을 맡아서 소음 분진 매연을 결국적으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로 국가에서 지금 대심도로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상은 이제 예전에 외곽순환도 하부공간에 불이 났었어요. 폭파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격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재 사건이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김문수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지어 그 주변에 학교가 5개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고등학교.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당히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위험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정비를 좀 하자.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정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발 사고가 나서 상당히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후에 정비를 하고 거기 결론적으로 하부 공간을 시민들 체육 공간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 진교훈 강서구청장님 대변인을 했었는데 진교훈 강서구청장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민생 안전, 근데 안심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이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부천의 안전, 그다음에 안심하고 그 부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에 안전, 안심, 민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재명의 삶이 그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저희 주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네. 정찰의 쪼개기 기소, 그다음에 괴롭힘인데 왜 그 정치에서 이재명의 삶이 그립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할 때에 그러한 행정이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또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네. 또 자영업자들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행정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치에 입문해서 직접 정치를 통해서 행정과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이런 뭐랄까요 사업들을 제안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적 역할을 좀 담당하자 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이게 불공정과 불평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한계가 저 스스로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공정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격차를 줄여서 기회 있는 삶을 좀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기회 있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 그게 정치밖에 없다. 그게 정치의 제도와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를 통해서 내 역할을 찾아가 보자 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을 보면 이재명 우리 대표님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삶을 관찰해 봤을 때 그러한 삶이 저는 존경스럽고 그래서 나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러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같이 해가면서 아마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승리도 하고 대선 승리를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좀 회복시키고 또 지금 이태원 사건 사고라든가 또 원전 오염수 이 폐기 문제, 그 해양 방류 문제, 일본의 이런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항상 심각한 게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 민생 경제 회복시키고 민생 경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 하는 게 제가 이제 정치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서 말씀을 좀 중간부터 들었는데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민생파시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말 그대로 정치로 모든 걸 해석하는 정치파도 계시고 네. 근데 모든 이야기의 끝을 민생으로 연결짓는 민생파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민병덕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재명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좀 떠올랐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딱 듣고 민생파시네? 이 생각을 했는데 인상 깊었던 게 스스로 불평등을 느꼈었다라고 네. 하시길래 무슨 이런 얘기 어디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 좀 하지 마라. 아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데. 근데 근데 창피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 소년 노동자죠. 네. 저는 소년 농사꾼입니다. 소년 농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외모만 보면은 절대 외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릴 때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저보다 큰 지게 지고 다녔으니까 저희 시골에 보면 좀 들녘에 그 소달구지라도 다니고 경운기 다니는 그런 들녘에 논밭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산 중턱에 또 이게 논밭이 다랑이 논이라고 그러죠. 천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게 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 찾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 과정 속을 겪으면서 도전하는 삶, 이것을 체감적으로 제가 체험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이 도전하는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불공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원을 할 때 교육위원을 하고 싶었어요. 경기도 의원 할 때 상임위가 이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의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해서 결국 교육위원을 했죠. 하면서 우리 나라는 제가 교육위원을 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해양 자원도 없습니다. 인적 자원으로 커나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 잘 가르치려고 본인은 희생하더라도 자식 하나 잘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체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면 특목고도 있고 뭐 자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때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그 역량을 강화시켜 줄까, 이게 이제 교육부의 숙제였고 교육청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교육 행정적으로 역량 강화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소실과 적성을 잘 발굴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혁신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 혁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게 전체적으로 뭐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제 지역구였던 부천 지역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외국어 중점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고등학교, 예체능 중점 고등학교, 인문학 중점 고등학교, 융복합 중점 고등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게 이제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 한 거예요? 예, 예. 부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기의 소실, 자기의 적성, 거기에 맞는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바꿨고, 물론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잘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결론적으로 교과 연구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게 주문형,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과학 중점 고등학교 가면 과학을 수업을 1시간이라도 더 하는 거죠. 외국어 중점 고등학교 가면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1시간이라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인문학 중점을 가면 역사, 사회, 국어 공부를 좀 더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게 그냥 집 앞에 가까운 학교를 이렇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좀 내가 고등학교를 갈 때 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것을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열려있는 학교를 좀 가자. 와, 그럼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곳을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와. 굉장히 좋네요. 매력적인 이제 그 커리큘럼과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지금 저 채팅방 보고 제가 놀랐는데, 뭐 이미 뭐 정기호님은 3시 방송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이미 대기하고 계셨었고요. 구범규 소장님 반성하세요. 네. 그리고 다니엘 김님, 오늘도 기대되는 목다뷰입니다 하시는데, 제이님, 서진우 비서관님 모처럼 방송 출연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송호님 이제 방송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제이님, 소문난 일꾼 파이팅 해주셨어요. 되게 팬이 많으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교육 전문가 재능꾼 송호님도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무엇보다 외곽 순환도로 부천 발전을 위해 꼭 지하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송내대로도 지하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서관님 시천에 내실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 때 생각하면 제이님 믿음이 가기는 하죠. 그래서 현구 강님, 정답은 민생파 서진웅, 이렇게 너무 응원을 많이 주시네요. 그 김상남님, 서진웅 비서관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세요. 오직 국가와 민생. 송우님, 가난은 무죄. 소년 농꾼 서진웅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일반계고 교육과정 특성화, 저것 때문에 학교 보내기 편해졌다는 학부모도 꽤 계셨죠. 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게 서진웅이라고 하시네요. 팬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일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옆에서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힘있게 말씀하세요. 네.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게 푹 다가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스스로 불평등을 느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처음 딱 나타나가지고, 야, 이 사람 되게 멋진 말을 한다라고 해서 표를 줘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자리들을 맡겨봤더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저도 들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살아온 그 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건 문신이다. 예. 원래 우리도 10대에서 20대 들었던 음악을 다시 찾아 듣잖아요. 나이 그렇죠, 들어도. 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님의 삶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딱 떠오른 게, 전 이재명 대표님은 진짜 이 사람은 절대 민생주의자에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항상 주요한 어떤
어떤 타이밍 때마다 가시는 곳이 청소노동자 만나러 아, 가시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본인 가족의 어떤 스토리랑도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표 선거 나갈 때도 첫 일정이 아마 그 청소노동자 만나러 가고 그 그랬을 당대표 거예요. 되시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게 저희 당사 안에 그 청소 노동자분들의 쉴 곳이 없었는데 그쵸. 먼저 그 쉼터부터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사실 정치는 너무 많지만 그거를 행동으로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원들 77.7%가 염원을 담아서 당대표로 선출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었던 거예요. 몸에 새겨진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교육에서 그 불평등 문제가 크다고 느끼셨었나 봐요. 네. 왜 기회를 열어가는 게 난 처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도의원을 하려고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네. 전통시장을 가봤어요. 재래시장에. 네네네. 부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도권이 지금 기업들이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 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자영업 우리 지금 뭐랄까 가계 부채가 지금 1,400조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 우리나라 현재 1,000조가 넘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지역 경제에 제가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지역이 죽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행정과 정치를 해야 돼요. 그게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의원 처음에 출마했을 때 상동시장을 처음에 갔었는데 상동 재래시장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네, 점포가 시장이 한- 없어요. 네, 점포가 한 4, 50 점포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와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포의 그 상인회에서 저한테 화장실을 지어달라.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죠. 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과거에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요. 왜요? 거기가 이제 개인 점포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입자들이고 네. 개인 점포들의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을 두려면 몇 군데 건물을 장기 임대를 하거나 10년에서 20년 장기 임대를 하거나 사서 짓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덜컥 약속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주 깜깜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매달렸어요. 2년 동안 매달려서 구조를 보니까 화장실 하나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해서 건물 계약을 하고 하려면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장실 하나 진다고 해서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 전통시장의 환경이 좋아질까? 아니다. 여기에 고객 서비스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그래서 커지네요, 스케일이. 택배 시스템도 전통시장도 택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이야 배달의 민족들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 택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택배 시스템도 넣자. 그래서 상인들이 판매하면 고객들 집까지 배송해 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택배 시스템, 그 IoT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산망을 설치하자. 각 점포들이 고객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은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전부 고객들, 단골 고객들 모아서 상인의 IoT 이 전산망을 이용해서 행사를 알려주고 손님들을 오게 만들자. 고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좀 하자.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도 좀 진흥화시키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2년 반 동안 노력해가지고 네. 드디어 상동시장에 1, 2, 3, 4층짜리 고객센터를 졌어요. 와. 땅을 구입해가지고. 야. 그래 박수를 대단하다. 아니 이거 화장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 덜컥 했다가 일을 키우셨네요. 하시는 김에. 근데 그거 네. 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힘드신 분들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가니까 이게 돈이 안 돌아요, 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손님이 와야 돼요. 그렇죠. 손님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면 문화가 생겨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문화관광시장, 아무리 명품시장 지정해놔도 사람이 안 오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게 한 게 뭘까? 주차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구축시키면 낮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용하고 저녁에는 원도심이 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이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난입니다. 대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빨간 벽돌 막 네, 있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제가 컨설팅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중동 사랑시장, 고강 제일시장, 강남시장 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화장실 만들 부지도 없어서 겨우 했는데 어떻게 주차장은 안 그렇게 했습니다. 와. 그래서 중동 사랑시장도 보니까 땅을 사서 하면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 인근에 있는 네.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있죠. 네.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아. 그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지하를 이용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 공원 지하에다가 넓게 네. 주차장을 만듭니다. 어차피 공원 그 그건 땅은 예. 공유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주차장 사업을 하고 보니까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피죠. 그렇죠. 그리고 원도심의 지역 주민들 주차는 해결하잖아요. 예. 최고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문난 일꾼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실제 그, 전수미 TV에서 지금 HY님이 공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막 응원을 하셔요. 김광호님도 지금 같이 응원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본인의 그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차이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한 이후에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쪼개기 기소가 드디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서관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HY님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싸우는 투사가 필요해요라고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투사인지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얻어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얻어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죠. 네. 거대한 행정조직과 싸워야죠. 그러니까요. 그거 예산도 편성되도 않고 계획도 네. 없는데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음. 거기에 한 논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쪼개기 기소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 이걸 위한 기획된 표적 수사.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볼 때에 소환조사 7회 그리고 압색 한 400여회 가까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기소도 4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영장 실질 검사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기각됐잖아요. 맞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생각나네요. 왜 이유는 기각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네. 그 표적 수사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무죄다 보니까 검찰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지금 쪼개기 기소로 좀 들어간 거죠. 시간 끌기인 건가요? 예. 아하. 이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검찰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털다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정말 나오죠? 안 나오네. 당황스러울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한편으로 대표님이 좀 안쓰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털면 그래도 우리 하나씩 나올 것 같잖아요, 다들. 근데 이렇게까지 털어대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강박적으로 살았을까 사람이.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구속영장의 대부분의 민주당 기류가 이제 인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도 그 해당 판사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라고 해서 기각을 내렸잖아요. 물론 그 네, 뒤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투사라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부터 행정가로서 탁월한 면모를 보였고 지금은 당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탁월한 민주당의 자랑이자 자부심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떠한 이제 이재명 당대표 비춰봤을 때 그런 정치인이 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정치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불공정 문제, 음. 불평등 문제를 좀 제거하고 격차를 좀 해소시키는 그래서 기회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철학과 가치를 놓고 보면 제가 어떻게 이제 제 생각인데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너무 강하고 지금 우리 당내 봐도 기득권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득권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당의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바꾼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좀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HY님 이게 무엇보다 투사이시기 때문에 정말 환영한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서민을 위한 정치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상대로 376회 압수수색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구영선님은 의원님 정치 일꾼 최고이십니다. JS님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부천을 사랑하는 정말 부천의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제이님 표적수사, 기획수사 맞죠? 저렇게 터는 경우는 유신 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JS님 부천에 저희 지역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정말 지역 주민분들이 온몸으로 환영하시는데요. 좀 어떠세요? 아, 기분 좋아요. 네, 기분 좋은 걸 숨기지 않으시고. 네. 아니요, 아니야, 솔직하게. 네. 네. 저희가 사람은 솔직해야 많은 돼요. 이제 의원님들하고 이제 그 많이 섭외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모신 서진우 그 의원님 그리고 비서관님께서는 임종성 센터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너무 잘 모신 것 같아요. 저는 민생파 보면 제일 행복해요. 아, 예. 네, 저도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민생파 분들 보면은 눈에 하트 뿅뿅인데 네. 말씀하시는 게 다 좋아서 저는 입 좀 닫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다음 질문이 뭐예요, 저희? 김기현 이기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신이 없어서. 네, 지금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저가 17% 차이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두 가지 카드를 좀 내놨는데 첫 번째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시각 장애인인 이제 김예지 의원을 이제 상징적으로 두었다는 거. 오히려 항상 아젠다 선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자스민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가져가고 이번에 최고위원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의사수를 지금 최대 3,000명까지 증원을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다가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포기했던 정책인데 지금 이거를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결국엔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총선 모드로 들어가고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략을 이제 짜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은 무엇인지 의원님께 여쭈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그 김기현 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아무리 지금 뭐 우리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최고위원으로 하고 뭐 의사 3,000명을 증원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이거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네. 저는 이미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 정치 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가 깨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도 국민들 기만했잖아요. 김태우인가요? 네. 그 바로 사면시켜가지고. 네, 강서구청장, 사면시켜서 김태우. 그것을 공익 제보자라는 그 옷으로 입혀가지고 네, 맞습니다. 범죄자를 재공천했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맞죠. 사실관계죠. 사실이잖아요. 아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징역 1년의 이제 네.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을 시키고 바로 이제 후보자로 내놨던 그렇죠. 게 국민의힘이고 네.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었죠. 네. 우리 국민이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네.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현이 옷을 갈아입혔다라는 표현이 아. 전 탁 와닿는 게, 그렇죠. 네, 저희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데 능해요. 이번에도 김기현 이기도 그냥
김기현은 그대로 있고 옷만 갈아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김기현 2기로 안 가고 혁신의 의미, 반성의 의미가 있었으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혁신위 체제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는 아예 지도부 전체를 다 갈아엎는 거고 혁신위는 지도부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혁신을 해보겠다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체제 유지하되 눈 가리고 아웅 이게 뭐 최고위원만 좀 바꾸고 약간의 개혁만 해줄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그렇죠. 국민 눈속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도 저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네. 윤 대통령 발언에도 나와요. 어떻게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체 이탈이 좀 심하시다.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왜 초평을 하셨잖아요. 네. 네. 옷 갈아입는 것. 어. 네. 일단 본인이 네. 그 범죄자를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네. 그 공익 제보자랑 옷을 갈아입혀하고 내보내고 그렇죠.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 뭐라고 한대요? 음. 당의 변화와 혁신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렇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래요. 맞아요. 예, 그죠? 맞아요. 예. 이게 이 무책임의 극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김기현은 그대로 나무 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8명의 사무총장 비롯해서 대변인 비롯해 8명의 윤핵관들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거 너희들 관들 책임져라 이래서 관둔 것 같지는 않아. 뭐냐면은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야 배 이거 무너지는 것 같은데 침몰하는데 이거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양 한마디 이 불평불만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사실서 내고 떠났잖아. 주랭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주랭랑했다. 네, 정말 정확하신 표현 줄행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네. 이준석이에요. 요 왜요, 왜요? 며칠 요새 좀 네. 주목받고 있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이준석 보면 기자회견 했어요. 월요일에 네, 했죠. 기자회견. 월요일에 네. 눈물이 근데 어떻게 해서 네. 눈물의 기자회견 펑펑 네. 쏟았다면서요. 네. 근데 이거 쇼한 거다. 왜 눈물쇼. 어떤 점에서 쇼라고 눈물쇼. 보십니까? 네네. 이미 헤어질 결심 다 끝났다. 헤어질 결심. 오늘 그런데 그 명언이 마구 나옵니다. 헤어질 결심 다 해놓고 제 대구 음. 보수 이쪽에다가 눈물 흘리면서 네. 충원하듯이 어. 해놓고 이미 자기 발은 뺐어. 발은 뺐어. 근데 이 발은 빼고 손으로는 얼굴. 난 이렇게 분석도 너무 정확하신데요? 기자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제가- 삼척 동다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딱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싹 하면서 옛날 기억이 나는 게 옛날 이제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결심 해놓고 나서 막 진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얘가 헤어지려고 이랬구나. 그런데 그분은 네. 우리 구사장님을 과거에 사랑이라도 했지. 여기는 사랑도 안 했어. 자기들 권력, 네. 자기들 이익만 누렸던 거지. 그러네요. 네. 그녀가 낫네. 그래서 나는 이 김기현 얘기를 보면서 네. 무책임과 이 가식의 정치, 이건 내년 총선에 이 무책임과 가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집단 내년 총선에 꼭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상 편지 기회도 있는데요. 여기 이 방송을 봐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끔한 안 돼. 한마디. 비서관님 지켜. 안 돼. 안 돼. 비서관님 지켜.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 말고 윤석열 정권에게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짧고도 임팩트 있는 역시 비서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나? 네.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 아까 하던 얘기에 넘어와서 얘기를 이어가자 보면은 그럼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간다고 봐요. 유승민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요? 지금 뭐 집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국민의힘 집주인이 누구예요? 나 그거 모르겠대. 윤석열 대통령 집주인이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남의 집 뺏어갖고 들어와서 있다가. 이준석도 3개월 만에 바로 이제 버렸잖아요. 3개월 만에 3개월짜리다 그렇게 더 탐사해서 밝혔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그러니까 뭐랄까요? 진정한 보수 국민들, 보수의 철학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가슴이 찢어지다 아플 겁니다. 하긴 맞아요. 제 주위에 그 우리 고모부도 그러고 이렇게 보수 애국 보수 애국 분들 보수. 계신데 아니 집안에 보수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요. 아. 아니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머리에 뿔나고 꼬리가 달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 우리 주위에 진짜 시민들이고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최소한의 취향을 벗어나요. 예. 예, 못 견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소구력이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마지막 충원하듯이 울고 불고 한 거예요. 신당 창당의 포섭 그걸 보신 거죠? 미리 깔아놨다, 멍석 네. 깔아놨다 하려고. 그러면 뭐 공천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공천해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삼중이라고 시민들이 놀리고 있는데 마사중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있으면은 아니, 본인이 되지도 않을 텐데. 오늘 서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총선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최혜원. 우리 민주당은 간단하다고 봐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뭐 병원에서 지금 뭐 좀 더 만료를 하고 있어서 아직 복귀를 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복귀했지만,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도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물론 그 과정 속에 이제 일부 5만 명 우리 일부 의원들이 있죠. 일부 의원들 그 우리 5만 명 당원들께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이제 판단을 할 일이죠. 판단을 하지만 해당 행위자들은 본인 스스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지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을 질지 안 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결정이 이제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결정을 또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좀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물건을 만들어서 네. 파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다른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우리 당이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당이 바뀌려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당은 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 혁신인데, 인사 혁신인데, 혁신은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다. 인적 쇄신을 하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적 쇄신이 저는 안 된다. 되긴 되겠지만 우리가 당원들이 바라는 만큼, 원하는 만큼은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해서 우리 당원들의 사표 방지도 좀 사표도 방지하고, 또 우리 당원들의 애당심과 자긍심을 좀 높여주고, 또 충성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저는 내년 총선 승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결선 생각합니다. 투표라고 하면은 만약에 3인이 경선을 붙었을 때 1위 결선을 1, 2위가 이제 다시 네. 붙는 서로 같은 거죠. 3위 지난번에 보면 3인 경선 하는 데 있고 4인 경선 네. 하는 데 있죠. 특히 4인 경선 하게 되면 거의 현역이 유리하죠. 그렇죠. 3인 경선도 현역이 유리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역은 이미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를 신인들이 찢어서 가져가니까. 그렇죠. 이 현역은 이제 시도의원 또 뭐 그 지방원들 그리고 지구당을 통해서 조직들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3인 경선 이상 하게 되면 현역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좀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는 생각이고, 그 길은 누구한테든 기회를 주되, 물론 아까 말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이고, 나머지 이 출마자들한테는 기회를 주되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 당원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혁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동의할 것이다.
그게 민의의 반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을 또 뽑겠습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본 여론조사 모두가 과반이 다시 뽑기 싫다. 그러니까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선 투표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민의를 반영하는 장치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결선투표제라는 정말 의미 있는 것들도 지금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김은경 혁신안에서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답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비서관님까지 생각하시는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답은 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혁신안 중에 제가 이제 그 대의원 비중 대의원 뭐 한 표가 뭐 60표 네. 뭐 50대 1 뭐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 문제가 심각하다. 아. 그래서 대의원제 비중 이것은 좀 축소해야 되는 것 같다. 1인 1표는 나 동의하다. 권한은 주되. 근데 표의 권한보다도 그냥 역할의 권한을 주되. 예를 들어서 뭐 논의하는 장소, 예를 들어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역할의 기능을 주되 권한에 있어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천시의 현역 의원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미 기회를 줬던 분들이고 기회를 얻어서 우리 당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4년 동안 또는 뭐 재선 3선 하게 되면 12년 이렇게 이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이제 기득권의 향유가 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 윤리 기준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범법 사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또 다른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비서관님 머릿속에 김은경 혁신안이 딱 요약돼서 들어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네. 이제 요약을 딱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 당시에 김은경 혁신은 전 약하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젊기도 하고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 원안도 못 받으면은 어떻게 우리 민주당 혁신하냐 이런 주장을 펼쳤었는데 그 비서관님이 보시기에는 김은경 혁신안 플러스 알파로 혁신해야 된다. 아니면 원안 아니면은 이건 좀 김은경 혁신안 센 거 같고 조금 낮춰서 가야 된다. 저는 플러스. 플러스 알파. 저도 저랑 같네요. 네. 저도 혁신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하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일에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키는 기준에 동의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현명하게 최고위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현역 의원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전투형입니다. 전투형이에요. 예. 아니, 저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은 김은경 혁신안 얘기를 하면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나게 하다가 갑자기 이 검찰들이 우리 당을 막 공격하면서 난리가 나면서 그거를 수습하고 뛰어넘은 다음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딱 끝난 타이밍이 그쵸. 지금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페달을 밟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혁신 쪽으로 페달 밟아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 혁신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또 끌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대표님 오시면 바로 그건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 앞으로 가야 된다. 예, 서진임 비서관님께서 민주당이 그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우선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 걸 말씀 주실 텐데 먼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혁신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 김은경 혁신안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짠다면 어떠한 전략이 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 경제예요. 맞아. 예, 이 민생 경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심각합니다. 가계 부채 지금 폭탄을 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있습니까?
또 지금 희망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죽했으면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 정도의 맞아. 극악적인 표현을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항상 우리는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아까 우리 구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님께서 항상 찾아가는 곳 민생 소통하는 곳이 청소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청소 노동자들이 단순히 자기 가족이 그런 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약자이고 맞아요.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서 만나면 대표님이 아마 자기가 정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직진하는 어떤 민생에 올인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철학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힘들면 회피하지 않고 또 편하면 조금 어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뭐랄까 골목 경제 또 자영업 또 중소기업 이런 데 가고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 뭐랄까 작업장 이런 데 가면 저도 에너지 받습니다. 그분들 보면 맞아. 이분들을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일을 했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길을 찾게 되죠. 민주당이 이제 민생의 길로 가야 되겠죠. 국민들 바라보고. 맞습니다. 그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민생파 지도자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랑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자영업자들 네. 얘기 막 할 때 저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저 생활경제 연구하기도 하고 자영업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도 자영업 했었고. 근데 이게 그 각 정부마다 어떤 부여되는 그 소명 같은 미션들이 있거든요. 가령 네. 이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나라 시스템 정상화 네. 전반기에 그렇죠. 그리고 후반기에 코로나19 극복이었는데 네.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조금 폭력적인 조처를 취했어요. 자영업자들 문 강제로 닫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출로 버티게 했는데 그럼 다음 정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했어야 될 게 자영업자들 빚 탕감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약속했던 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거든요. 저는 최악의 대통령 후보랑 최선의 대통령 후보랑 겨뤄가지고 최악의 대통령이 지금 나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내내 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도의원 할 때 이제 그때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을 하면서 남지사님 저는 자영업을 살리는 길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영업을 살리려면 자영업 기반을 구축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피자거리 하면 피자집만 많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금은방 거리 하면 금은방 그 점포들 사업하시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남대문 시장처럼 네. 어디 시장처럼. 근데 이 부천이라는 곳에 시흥이라는 곳에 안양이라는 곳에 수원이라는 곳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점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이상 5년 이상 그 점포문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네. 왜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늘기 예전에 300만 자영업 비중이 600만 전에 700만, 800만 이렇게 늡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그 한 가게에 온 가족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자영업이 아닌 거죠. 맞아요. 온 가족이 한 사람의 인건비 갖고 먹고 사는 꼴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빠가 있고, 그렇죠. 막 네. 밤이랑 새벽에는 네. 엄마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 보증 지원해주고 팔로 지원해주고 문화 상품 개발해주고 하는 것 좋다. 나는 자영업 지도를 좀 그리고 싶다. 오. 그래서
그때가 제가 201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자영업 지도를 어떻게 그리냐 예산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 컨설팅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속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네 다니다 보면은 동네 빠꾸미들은 이 네. 동네에 이게 들어오면 이거 왜 여기 들어왔지? 네. 네, 그래서 건물마다 미용실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데가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영업 지도를 좀 그려주면 이게 그 사람들의 휴폐업을 어디서 합니까? 휴폐업 거기서 하죠. 국세청 세무서죠. 네. 그럼 세무서 자료를 좀 연도별로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를 그 음식점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국정 자료가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합치고 융합해서 이거 먼저 추려내고 그래서 어느 지점이었고 현황판 형식으로 인터넷에 망을 만들어서 구축해갖고 자영업지도 그려놓으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하는 게 나을까 여기다 하는가 이 거리는 여기다 뭉쳐야 돼 하고 여기 경쟁자가 있네 여기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망할 건 덜 망하게 하고 좀 돈 벌 걸 좀 더 손해 안 보게 하고 또 뭐 이익보다도 손해 안 보게 하고 이런 걸 좀 해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가 좀 없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 화면으로 봐서 모를 수 있겠는데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셨던 거 생각하셨던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치열하게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랬더니 치열하게. 남경필 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그건 의원님 지역군 하시죠. 와 이게 보세요. 이게 제가 사회경제학과 사람이 좀 김문수 지사였나? 남경필 지사였나? 잠깐 잘하네요. 지금 그냥 아무튼 경기도지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문난 일꾼뿐만이 아니라 사실 준비된 일꾼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민 챙기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래요. 너무나 지금 열광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걸 승인하자. 뛰어넘었어요. 이건 제가 제대로 분석해 드릴게요. 네네. 지금 논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자고요. 자영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취미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방점을 찍고 가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하는 게 자영업이다. 여기서부터 방점을 찍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논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자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서민 중산층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좀 감동하면서 들었어요. 한마디 조금만 더 하면 제가 가슴 아픈 게 음. 자식이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준비하다가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너 자식이 와서 아버지 저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자기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줘요 돈을. 그럼 그거 갖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이 실패했어. 3, 4년 후에 문을 닫았어. 와 아버지 이제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집 담보로 대출해서 줘요. 가만히 보니까 또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떻게 되냐. 이제 아버지보다 엄마가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 줄여야지. 엄마가 가서 일을 해. 아버지가 결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노후가 불안해진 거예요. 퇴직금 날라갔죠. 담보대출 받았죠. 근데 그 담보대출을 받은 걸 갚아야 되는데 또 망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의 이기를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거기 다 깔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말을 하실수록 이제 제 속도 같이 타들어가는데 주어진 과제를 제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정책을 너무 바꾸고 있죠. 지금 그 수험생들이 많은 혼란 속에 있는데 또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 누구보다도 현역 교수님들보다 더 이렇게 전문가 같은 포스를 느꼈어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은 혼란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교사들이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노조가 제가 자료해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 현장 인식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참여자의 71%가 정부 정책을 F학점으로 응답했죠. 네, 응답했어요. 이것은 이미 교육 정책에서 교사들,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킬러 문항 얘기했는데 지금 킬러 문항 없앤다고 교육부가 지난번에 쉬운 수능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내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28년도 뭐라고 했어요? 대입 개편안.
이것은 또 내신을 무시하는 5등급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내신을 무시하는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네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응. 똑같은 정부인데 응. 그것도 한 2년도 아니야. 응. 근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만 커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야 믿을 건 사교육밖에 없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가 음. 됐다. 그렇게 되면 이 사교육비가 지금 현재도 26조 가까이 되는데 네. 한 가정에 보통 50만 60만 원 아우.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 불안감을 키워서 사교육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저는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 맞네요. 정보를 믿을 수 없으니 결국은 믿을 건 사교육이다. 이게 맞네요.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이전에 직업이 뭐였죠? 검사. 검사죠. 네.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이 판단하니까. 미래를 볼 수 있나? 오. 교육은 미래인데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교육 정책의 혼란이. 정말 정확하신 분석이시네요. 네, 평생을 과거를 바라보던 사람이 남의 과거. 그렇죠. 근데 자기 과거는 못 봐. 아, 근데 또 자기 과거는 못 봐요. 비서관님 저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저 옆에 변호사 있고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자, 정의를 수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소리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거의 1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벌써?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된지도 모를 만큼 너무 정말 교육이면 교육, 정무면 정무, 이제 정치면 정치, 이제 정말 이분은 정말 소문난 일꾼이뿐만 준비된 일꾼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좀 받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처음 출연하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그 인사 한 말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 이 잔악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더 유지될수록 아마 기득권은 판을 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국민 무시 그러한 정책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격차는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거든요. 양극화의 원인이 이제 소득 격차고 자산 격차고 자산 격차 원인이 소득 격차고 소득 격차의 원인이 이제 교육 격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불공정, 불공평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우리 대표님과 함께 총선 승리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명하신 도민들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그 심판의 날짜를 내년 4월 10일로 이렇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우리 이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민주당은 아마 우리 도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삶을 위해서 아마 우리 정책 만들고 또 정치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정당. 국민의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정당입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서진원 비서관님께서 민주당이 할 일을 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미래를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희망을 보여주신 것 같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준비된 일꾼인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시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민생파가 오셨어. 저는 민생파랑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로. 막 그려져요, 막. 우리 민생파들에게 더 많은 권한 주는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전수미 TV를 개설을 해서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사적 욕망을 채우라.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종합 3대의 상황실에서 불시청 일할 때 제가 2021년이죠? 네. 21년 9월 말부터 일하기 시작, 10월부터 일했는데, 근데 그때 전수미 우리 변호사님을 뵀어요. 실용외교위원회 간사를 네, 맡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아, 발표하는데 당차게 하시고, 쏙쏙 들어오시고, 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사명감을 불어넣더라고. 그래서, 아, 멋있는 우리 변호사님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네, 오늘 비서관님 뵙기 위해서 영광이었고 정말 민주당의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준비된 일꾼 서진웅 비서관님이십니다. 부천입니다. 부천을입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그럼 오늘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목터뷰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우리 비서관님 영상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